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배변은 원활하게 한 주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상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보다는 배설하는 게 훨씬 해독소가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됐듯이 내 몸에 가장 독소가 쌓이다 해독이 안 되면 간과 신장에서 다 해독이 안 되면 나의 가장 약한 부위에서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쌓이다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게 이제 종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디톡스라는 마지막에도 이제 읽어드렸었습니다만 그 디톡스가 그냥 유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디톡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이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한데 어쨌든 간에 몸에서 독소를 없앤다는 것은 내가 기본 베이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요.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장의 챕터 4부에 이제 4챕터를 할 겁니다. 그럼 장이 좋아지면 호전되는 병이 많다. 장이 많은 병의 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148페이지에 장 질환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 두통이나 어깨 결림 등 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증상이 실제로 장 질환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부의 음식물로부터 유입되었던 장에서 장내 세균이 만든 독성이든 간에 장에 독소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장벽의 손상이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포의 새로운 독소가 장벽 세포에 손상을 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저항기장을 총동원하여 대응을 해보다가 독소가 저항인자보다 우세하면 장벽의 손상이 일어난다. 장 독소에 의한 장벽 세포의 손상이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벽의 세포가 독소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밀착, 연접 관련 단백질 저지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포들 사이의 틈이 느슨해지면서 아직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덩어리들이 점막세포 내로 들어오고 이는 다시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들어와 있는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어떤 균이 부족했을 때 장누수 증후군이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 환자들의 이제 분변을 검사해 보니까 어떤 균이 많이 부족하더라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사후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근본 원인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도 되게 틀린 상식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균이 없었기 때문에 균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면 균주가 부족한 사람은 장누수 증후군이 걸릴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예요? 김나영 박사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장벽 세포에 의해서 독소가 발생하든지 외부의 음식물에 이제 이런 것들 꼭 독소뿐이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든지 해서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예전에도 몇 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모든 질병을 일으킨 것도 단백질이에요.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 아닌가?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지단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뭡니까?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육모를 통해서 몸 안에 다 흡수되도록, 그러니까 장벽에 박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장벽에 안 박히려면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다 분해돼야 됩니다. 이거를 주 역할이 어디예요? 위산이죠. 네.
그러니까 위산이 잘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루수 증후군이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위산이 잘 나와야 되겠죠. 위산이 속쓰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해볼까요? 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위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답 안 드릴 거예요. 각자 답을 해보십시오, 한번.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위산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 바뀌죠. 위산의 가장 큰 1번의 역할이 소화가 아닙니다. 멸균이지. 음식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세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죽이지 못하면 위장에 위산이 점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펩신도 다 안 나오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염증도 생기는 거고 또 아미노산까지 다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장벽에 쌓이다가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장루수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산만 충분하다면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장루수 증후군 걸릴 확률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아마 우리 제 구독자님들도 위에 염증이 생겼어. 그리고 위산이 많아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속이 쓰리니까. 근데 위산이 적기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혈액 속 면역세포들은 이를 적으로 간주하여 이 덩어리들이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더욱 벌어지게 만든다. 이로 인해 각종 독소와 염증 물질들까지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혈액 속으로 침투한 독소와 염증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림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만약 이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피부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장벽을 살펴봤더니 건강한 아이에 비해 훨씬 많은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온 것을 관찰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의 논리도 있다. 즉 피부 장벽 손상과 피부염 발생이 먼저이고 이후에 피부에 만든 염증 물질이 2차적으로 호흡기와 장벽까지 손상시킨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에서 출발한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호흡기를 침범하면 천식, 비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보세요. 아토피나 그러니까 천식, 비염은 뭐예요? 다 한 가지 종류의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질병이 아니고요.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또한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관의 죽상경화를 유발하여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 다양한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비대와 심근섬유화를 유발하여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독소와 염증 물질 중에서 독소는 독소라고 치고 염증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덜 분해된 단백질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죽상 경화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결국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 다양한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결국 뭐가 질병을 일으킨다고요?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이란 얘기예요. 단백질. 그래서 위산이 충분해야 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회복되면서 뜻하지 않게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고 있어 장루수 현상과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 면적에 못지않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부에 상대하는 세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피부 질환에 따라 그 세균 분포가 달라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장벽과 피부 장벽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할 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은 장루수 현상을 호전시키고 이에 의해 아토피가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반대로 피부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으로 면역 기전의 변화가 생기면 이는 다시 아토피 호전과 함께 장루수 증후군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선의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5부가 시작되는데 5부의 제목은 이제 장내 세균의 비밀 해가지고 이제 1장은 미국 전 대통령을 살린 장내 세균의 정체라는 제목을 갖고 나오는데 건강한 장은 소장에는 세균의 양이 적어야 하고 대장에는 세균의 양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이 균형이 깨져서 소장 세균 과다 증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 세균 과다 증식은 세균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착각하여 대장이 아닌 소장에 과다하게 거주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는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노인에게 늘어나고 있는 위막성 장염이라는 이제 위막성 장염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장의 위막, 거짓막이라는 거예요. 가짜막. 이게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위막이란 실제 막과는 달리 염증성 물질들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막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주 되게 징그럽습니다. 여기 오돌도돌하니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위막성 장염이 됐을 때 이제 대장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위막성 장염이 생기면 급격히 백혈구수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쇼크를 일으켜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므로 항생제 복용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생제 복용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균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위막성 장염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항생제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생제를 길게 사용할 경우 장에 서식하고 있는 유익균이 죽고 대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위막성 장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생제도 막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이런 병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166회 3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대변으로 치료하는 대변 이식술. 이건 요즘은 되게 좀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도 있죠. 똥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을. 이거는 뭐 아직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170회 4장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가스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4장이 시작이 됩니다. 방기의 성분은 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 등이다. 이건 전부 뭐를 분해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물이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 후에는 그 찌꺼기로 우리가 연탄을 떼면 연탄재가 나오듯이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듯이 단백질,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스카톨 등의 성분이 많이 포함될수록 심한 악취가 나게 된다. 특히 황화수소의 함량이 많을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매우 큰 독성을 나타내는 유독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독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장 속에 쌓일 때 장 건강은 물론 인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질병에 걸린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살일수록 되게 건강에 안 좋죠. 소고기가 맛은 있지만 사실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육류죠. 173페이지에 5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면역에도 관계한다고 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5장이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균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원래 인체는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즉각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균들에 대해서는 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죠. 공생의 관계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 공대 생물학과 사르키스 메즈메니안 교수는 연구팀을 결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메즈메니안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하여 박테로이디스 프라질리스균이 내장의 면역력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주고받는 거예요. 공생이라는 것은 안에서 우리한테 음식물을 섭취하고 대신 우리 몸에 유익한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다당류 A라는 물질이 면역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2006년 유수한 학회지인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즉 장내 미생물이 면역 조절 인자를 통해 숙주 면역 체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며 사람과 같은 숙주를 이를 통해 외부의 다른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공생관계다라는 거죠.
장내 세균에 의한 대사 물질에 의한 면역 조절의 예로 대표적인 것이 단세지방산에 의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낙산 같은 물질이 조절 T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증가시키거나 면역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장내 세균에 의한 면역 억제 효과를 주로 나타낸다. 반면에 특정 장내 세균은 면역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특히 CD8 플러스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종양 면역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증진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균층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전 서울대 생명공학부 천종식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비만, 당뇨,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등도 염증과 관련이 있고, 이 염증을 막기 위해 면역계를 조절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의 소장에는 항균 기능을 하는 파네스 세포라는 것이 있다. 19세기 오스트리아 생리학자 파네스의 이름을 따 붙여진 명칭이다. 맹장과 충수돌기에서 일부 관찰될 수 있다고는 하나, 원래 소장 점막 구조의 가장 밑쪽에 위치하는 세포로 대장 미생물을 인지하고 상피세포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파네스 세포가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장내 세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장내 세균이 단지 면역세포의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형성을 돕는 데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균층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린 그렇게 진화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78페이지는 6장이 시작되는 비만도 장내 세균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뚱보균이라는 게 있죠. 179페이지에 비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식욕이 높고 더 많이 먹는 이유가 장내 세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2013년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인데, 한 명은 날씬하고 다른 한 명은 비만인 일란성 쌍둥이의 대변 속 마이크로바이옴을 각각 쥐에게 이식했더니 비만 쌍둥이의 대변을 먹인 쥐가 뚱뚱해졌다. 결국 비만의 원인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실험이라 하겠다.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식욕 중추를 자극하는 요소의 장내 세균에 따라 포도당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의 10%를 만들어내고 실제 장세포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있는데,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장내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10%의 칼로리가 살이 찌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비만한 아이들은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 유해균인 포도상균의 양이 많았지만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양은 적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단세지방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세지방산이란 탄소수가 6개 이하인 작은 지방산 분자를 뜻한다. 이러한 단세지방산은 소화가 되지 않아 대장까지 넘어온 탄수화물을 박테로이데스와 같은 유익균이 분해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러한 단세지방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물질이 비만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단세지방산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지방세포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세포가 단세지방산을 감지하게 되면 더 이상의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비만에도 관여한다는 거죠. 182페이지 이제 7장이 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있다. 적절한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유익균이라고 해서 전체가 유익균만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유익균과 관련하여 2011년 조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는 흥미롭다. 도시와 농촌 장수마을 거주자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조사했는데, 농촌 장수마을 거주자의 유익균이 도시 거주자에 비해 3배에서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장내 유익균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식생활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유익균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최근에는 자폐나 치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해균의 증가는 피부를 자극하여 습진, 두드러기, 뾰루지, 건조증, 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비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증상 또한 유해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음식만 먹으면 배가 불편하고 복부, 백만, 설사, 복통, 구토가 일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는 8장이 시작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등 모든 발효식품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바이오틱스까지 생각한다면 마늘, 양파, 부추, 사과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끝나거든요. 어떠세요? 결국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들은 장에서 모든 것들이 지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 환경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한 주도 그런 식이섬유나 또 물 충분히 드시고 또 뭐 유익균, 유산균들도 섭취하시면서 또 겨울을 잘 나시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